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한 기능 및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기능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마트폰의 모든 컨트롤은 손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화면 터치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팝업 띄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이 앱을 팝업으로 띄울 수 있죠. 우측 상단의 코너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있는 바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단 바에 있는 전체 화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죠. 그 다음 우측 상단 코너를 터치해서 끌어내렸을 때 여기서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나오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든 다음 손을 떼게 되면 열린 창이 이렇게 팝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렇게 팝업으로 띄운 앱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닫으실 때는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 기능은 설정에서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가신 다음 멀티 윈도우로 들어가세요. 멀티 윈도우 들어가시면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서 팝업 화면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 코너를 잡고 끌어내리면 팝업으로 띄울 수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상단 모서리 영역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를 선택하면 넓은 구역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작게 하면 작은 구역이 되겠죠. 중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가락 2개로 아래쪽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게 되면 화면이 분할이 되게 됩니다. 만약 가로 화면일 경우에는 측면을 터치해서 밀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2개로 아래쪽을 터치해서 위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이 돼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아래쪽 화면은 원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2개로 나뉘게 되죠. 그 다음 중간에 보시게 되면 까만색 선에 점이 3개가 보이게 되죠. 이걸 잡고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죠.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있는 중앙선을 잡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서 해당 창을 전체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볼까요? 그러면 위쪽에 있던 창이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다시 또 위로 올려봅니다.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계산기가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음악을 듣는 도중에 계산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이렇게 동시에 2개를 열어놓고 이용할 수 있죠. 유튜브를 열어볼까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위쪽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가 작아서 불편하시면 해당 창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바꿔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2개의 윈도우가 열려 있을 경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졌죠. 홈 버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줘서 그런데요. 스마트폰 하단을 터치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홈 버튼 누르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 기능은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멀티 윈도우로 나올 때는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가려지게끔 사용 중에 체크를 해서 그렇죠. 여기에 사용 중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면 멀티 윈도우가 나오더라도 내비게이션 바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멀티 윈도우일 경우에는 화면이 작아지니까 되도록이면 이 기능도 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열려있는 앱에서 팝업을 띄우거나 멀티 윈도우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팝업으로 띄울
앱의 앱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팝업으로 띄우거나 멀티 윈도우의 위쪽 화면으로 만들거나 멀티 윈도우의 아래쪽 화면으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팝업으로 띄우면 이렇게 팝업으로 뜨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만들 때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붙이면 되겠죠. 아래쪽에서는 원하는 앱을 열 수 있죠. 자,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홈 버튼을 누를게요. 자, 이렇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열린 앱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면 자, 어때요? 멀티 윈도우 상태도 그대로 열린 앱으로 나와 있죠. 하나만 연 앱도 그대로 나오지만 멀티 윈도우로 연 앱도 멀티 윈도우로 연 상태 그대로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터치하면 멀티 윈도우 상태로 다시 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미리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홈 화면 누르고 이번에는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이버 앱을 열고요. 자, 똑같이 멀티 윈도우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측 측면에 손가락 두 개로 밀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원하는 앱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가로 화면으로 멀티 윈도우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스마트폰은 가로가 세로에 비해서 많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윈도우를 이용할 때는 옆으로 열어놓고 쓰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검색하고 영상을 본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 이용을 하실 때 이 멀티 윈도우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상태일 때도 홈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우측을 터치해서 밀면 이렇게 홈 버튼이 나오게 되죠. 홈 버튼 누르면 언제든지 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로 세워서 다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상단을 내려서 알림창을 여실 때 한 번 내리면 알림과 기능 버튼들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내리면 기능 버튼만 나오죠. 자, 이것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하나만 터치해서 내리면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손가락을 두 개를 터치해서 내리게 되면 기능 버튼만 나오게 되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손가락을 하나만 내리시거나 또는 두 개를 내려서 원하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들이 다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럴 때 홈 버튼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한 손 조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스마트폰 이용할 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한 손에 들어가도록 화면이 작아지죠. 자, 그 다음 오른손으로 이용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시 오른손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실 때는 빈 공간을 두 번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굿락의 원핸드 오퍼레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갤럭시에는 굿락이라는 아주 좋은 앱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굿락은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치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굿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없고요. 갤럭시와 관련된 앱만 내려받을 수 있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 앱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굿락을 통해서 또 다양한 갤럭시 전용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굿락은 일종의 쇼핑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런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그 외의 앱들은 입점을 해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앱들은 전부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갤럭시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이라는 앱을 설치하신 다음 굿락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편리한 갤럭시라고 있죠. 이 편리한 갤럭시를 누르시면 굿락에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또 나오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이번 시간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터치해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고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따로 설치는 할 수 없고 갤럭시 굿락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따로 배지가 나오게 되죠. 자, 원핸드 오퍼레이션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 안 함 돼 있죠? 사용함으로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핸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 핸들을 터치해서 움직이면 뭐가 나오죠. 이 핸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핸들은 뒤로 가기, 최근 앱, 빠른 도구 모음, 작업 전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 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왼쪽 핸들 터치합니다. 자, 오른쪽 방향 직선으로 밀게 되면 뒤로 가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왔죠? 자, 그 다음 대각선으로 올리게 되면 최근 앱이 나오고요. 대각선으로 내리면 또 똑같은 뒤로 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 최근 앱이 나오네요.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보이게 되고요. 대각선 뒤로 내리면 뒤로 가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다시 들어가셔서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음량 올리기라든지 소리 끄기, 최근 앱, 이전 곡, 다음 곡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제스처 동작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만의 스마트폰 설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긴 제스처도 있죠. 오른쪽 직선 방향하면 빠른 도구 모음인데요. 자, 이걸 터치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직선으로 밀고 잠시 기다리면 화면이 캡처됩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바로 캡처되죠. 자, 복잡하게 들어가서 설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제스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기능들은 오른쪽 방향, 대각선 방향, 대각선 아래쪽 방향 다 설정을 따로 해두시고요. 오른쪽도 설정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두시고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을 훨씬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터치하지 않고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간단한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설치를 해서 여러분에 맞는 기능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꼭 다시 쓰시게 될 거예요. 자,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의외로 실제 활용도도 높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신기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나 길이를 스마트폰으로 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있는 AR 기능을 이용해서 재는 건데요. 자,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AR 존이라고 나오죠. AR 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R 존이 실행되고요. 간편 측정이라고 하는 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간편 측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다운로드 화살표 터치해서 일단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간편 측정 실행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이라고 하죠. 자, 이 AR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나 길이를 잴 경우에는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대략 2m에서 2.5m까지의 거리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되는 거리는 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바닥을 재보면 140, 150, 180cm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동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하나만 나올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고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앞쪽 바퀴에 동그라미 표시를 위치시키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대로 카메라를 움직여서 거리를 잴 다음 위치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222cm라고 나오네요. 자, 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거리가 중간에 표시가 되게 되죠. 255cm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물체 간의 거리를 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나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 두 개가 위치가 되게 되면 거리가 나오죠. 174cm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계속 거리를 표시를 해주죠. 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었으면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울 경우 또는 거리가 2m 5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자, 나오지 않죠. 계속 동그라미 하나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잴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거리가 표시가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높이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퀴부터 트럭의 높이를 재보도록 할 겁니다. 높이를 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사람 표시가 나오죠. 자, 이게 키 재는 기능인데요. 자, 이걸 눌러서 높이를 재는 기능으로 바꿔줍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고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를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거리는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잴 경우에는 좀 더 먼 거리도 잴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시작과 끝에 누르지 않고요. 시작 부분에만 눌러주고 나머지는 위치를 시키고 거리를 그냥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린 다음에 올려 볼게요. 자, 쭉 올리면 트럭의 높이를 잴 수가 있죠. 258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충의 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길이나 높이, 거리는 아니지만 2m에서 2m 50 정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보폭으로 거리를 재거나 하시는데요. 너무 멀지 않은 거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엣지에 숨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엣지는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의 엣지 부분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휴대폰 화면에 엣지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엣지를 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엣지 패널을 꺼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침반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을 눌러서 나침반, 개수기, 손전등, 수평기, 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침반과 수평기, 자는 일상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나침반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동서남북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위도와 경도도 전부 표시를 해주죠. 자, 그 다음은 보정 기능인데요. 나침반이 제대로 현재 위치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땅과 수평으로 든 상태에서 팔자를 크게 그려주시게 되면 위치를 보정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팔자로 한번 그리신 다음 스마트폰을 비스듬히 세워서 다시 한번 팔자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제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산행하실 때 나침반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수평기로 들어갑니다. 자, 수평기의 경우는 실제 수평기와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원 동그라미에 중앙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되면 수평이 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X축과 Y축의 각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X 각도가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기울이게 되고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올리게 되면 Y 각도가 20도 이상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잡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수평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스마트폰은 뒷면에 카메라가 있죠. 자, 이 카메라 때문에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수평이 되지 않고 약간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평을 재야 경우에는 이 뒷면을 평평한 물체로 받치고 수평을 재셔야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도가 기울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가 있죠. 자, 자 같은 경우도 급하게 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엣지 패널에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 수 있죠. 자,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길이를 잴 물체를 두고 스마트폰 자를 가져다 대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 수 있죠. 자, 대략 9cm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 길이를 잴 물체를 위에다 가져다 대면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죠. 정확하게 9cm네요. 자, 앞서 스마트폰 밑에다 가져다 댔을 때는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위에다 가져다 대면 정확하게 길이를 잴 수 있고요. 선을 그릴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마다 버튼이 있는 위치가 다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만 버튼이 있고요. 좌측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가 우측에 나와 있으면 선을 그릴 때 이 버튼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럴 때는 엣지를 좌측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 있는 엣지 패널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핸들 위치를 정할 수 있죠. 핸들을 터치하시고요. 위치를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으로 옮깁니다. 터치해서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핸들이 왼쪽으로 옮겨졌죠. 자, 이제 왼쪽에서 꺼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엣지를 꺼내고요. 자를 꺼낸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5cm의 길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cm를 간단하게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선 그릴 때 실제 자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는 기본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센티미터를 터치해 주시면 인치로 바뀌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설정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이 올 때 상단에 작게 나와서 잘 보기가 어렵죠. 알림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이라고 있죠.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효과가 없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알림 메시지를 좀 더 제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도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림이 오면 이렇게 도트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하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하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알림이 오고 하트 모양들이 나오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뀌죠. 자, 그 다음 불꽃놀이 선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불꽃이 튀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식도 있죠. 일식도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알림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프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즘은 스마트폰 테두리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옆으로 넘겨보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알아보기 쉬운 걸로 바꿔주시면 알림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알림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접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스마트한 기능 중에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자동화 기능인 모드 및 루틴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드 및 루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모드 및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영화관, 운전, 운동, 휴식, 업무 등의 기본 모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용할 모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휴대폰의 설정이 해당 모드에 맞도록 전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실행하고 운전 방해하는 앱과 알림을 제한하라고 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 기기가 있으면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되도록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도록 해볼게요. 자,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면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방해금지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외로 설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전화와 알림을 무음으로 처리한다고 하죠. 자, 방해금지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및 메시지 모두 허용 안됨으로 되어 있는데요. 터치해서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연락처에서 온 전화나 메시지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추가하신 다음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시면 이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나 전화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전화에서 적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눌러주시면 저장된 모든 연락처 또는 즐겨 찾는 연락처만 연락을 받을지 아니면 모든 연락처는 전부 적용하지 않을지 여기서 지정을 합니다. 적용 안 함을 하게 되면 모든 연락처에서 오는 연락은 전부 전화나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되겠죠. 즐겨 찾는 연락처만 설정하면 즐겨 찾는 연락처에서 오는 연락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2번 이상 걸려온 전화만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도 적용을 안 하거나 즐겨 찾는 연락처, 저장된 연락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운전 모드에서 실행할 동작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에 연결이 되게 되면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 앱이 자동 실행되게 만들 수 있죠. 자, 다양한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팀 앱이라든지 또는 음악을 틀 수 있는 앱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앱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면 자동 실행이 되는 거죠. 팀앱 열기 선택을 해볼게요.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은 미디어 음량도 조절할 수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면 미디어 음량을 줄인다든지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된 상황에서는 알림을 전부 읽어준다든지 또는 목소리로 빅스비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합니다. 자, 이제 켜기만 눌러주시게 되면 평상시에는 실행이 되지 않다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는 순간 바로 팀앱이 실행되면서 미리 설정해둔 값 그대로 바로 변환이 되겠죠. 차량에 탑승해서 내비게이션 실행하고 설정값 바꾸고 이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자동화 시켜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운동이라든지 휴식 또는 업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기본 값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모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드 추가 누릅니다. 자, 그러면 수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수면 기능도 미리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수면 들어가 볼게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면하는 시간에 맞춰서 모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2시에 취침을 해서 아침에 7시에 기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다시 방해금지 나오죠. 터치하시고요. 운전 모드와 동일하게 원하신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수면 모드가 실행되게 되고요. 전화 메시지 허용 안 되고 앱도 허용 안 된다고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톱니바퀴 설정 누르면 설정 값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모두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마다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모드를 생성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최적의 모드 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드 이름을 집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시거나 또는 퇴근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집에 오면 설정하는 값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 놓으면 집에 오면 자동 실행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알아보기 쉽게 아이콘을 집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집에 오게 되면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적용 시간부터 지정을 해볼까요? 자, 터치합니다. 자, 집 모드가 켜지게 되면 설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모두가 꺼진다고 하죠. 시간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끄기 전까지는 계속 집 모드가 그대로 적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직접 끄기 전까지로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은 자동으로 켜기죠. 집 모드를 언제 시작할지 여기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터치합니다. 자, 지금은 조건이 없는데요. 조건을 아래에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오면 자동으로 켜지게 할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켜지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집의 위치를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실행하게도 할 수 있죠. 자, 저는 장소로 한번 해볼까요? 장소 플러스 합니다. 자, 내 현재 위치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집이나 직장,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죠. 자, 저는 장소를 선택해 볼까요? 자, 지금 제 위치가 여기 나오죠. 주소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삼성역에 있는 글라스타워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반경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반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 모드가 자동 실행이 되는 건데요. 반경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반경을 좀 줄이겠습니다. 100m 안쪽으로 줄여줄게요.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모드가 실행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확도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는 것도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집에 오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죠. 그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고 이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 모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을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조건 추가 누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기에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실행되기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정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장소로 지정을 했죠.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기능 선택이라고 나오고요. 집중하기, 다른 동작, 그 다음 스타일 변경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집중하기의 경우는 방해 금지라든지 앱 사용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앞서 안드로이드 오토 할 때에도 이 방해 금지 이용했죠. 자, 그거 그대로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른 동작이 있네요. 다른 동작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절전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절전 모드를 켜거나 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소리와 음량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미디어 음량 또는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죠. 자, 음악 재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음악 재생 앱을 선택을 해서 음악을 자동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을 읽어준다든지 빅스비 호출을 한다든지 스마트 싱스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기기의 경우는 이 스마트 싱스로 전부 연결이 되죠. 그러면 TV를 자동으로 켠다든지 전등을 자동으로 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스마트 싱스로 제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동작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분이 원하는 동작이 있을 경우 동작 추가를 이용을 해서 기능이 작동되도록 생성을 할 수 있죠. 자, 애플리케이션 누르신 다음 APP 페어 열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앱이든 전부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음악 앱이 유튜브와 KBS 라디오 밖에는 연결이 안 됐었는데요. 이 APP 페어 열기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설치된 앱 어떤 것이든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이용하는 음악 앱이 있을 경우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매번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정을 바꾸실 필요가 없이 그 위치에 가면 자동으로 원하는 기능들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자동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영화관이나 공연 보러 가셔서 무음 모드로 바꾼다든지 또는 음량을 줄인다든지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미리 영화관 모드 들어가셔서 필요한 설정들을 해 놓으시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실행이 될지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영화관마다 전부 위치를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켜줘야만 합니다. 운전 같은 경우나 우리가 금방 생성한 집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라든지 또는 기기가 연결됐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지만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가 직접 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일이 설정이 들어와서 켜려면 그것도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리 모드를 홈 화면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모드 및 루틴에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앱스 화면에 모드 및 루틴 표시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 잠금 화면에 루틴 표시 또 체크를 하게 되면 설정에 들어올 필요 없이 홈 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죠. 자, 홈 화면에 모드 및 루틴 들어와 있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드 및 루틴을 실행할 때는 이 모드 및 루틴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모드 터치하시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드 및 루틴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속도, 발열, 파일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삼성에서 제공하는 갤럭시 스마트폰 전용 관리 앱인 굿 가디언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굿 가디언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내려받을 수가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굿 가디언스 입력하시면 굿락이 제일 처음 나올 텐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굿 가디언스라고 있습니다. 이 굿 가디언스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가디언스 실행합니다. 이 굿 가디언스는 휴대폰의 OS 버전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기능이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S24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디바이스에 따라서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굿 가디언스를 실행하게 되면 설치 버튼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굿 가디언스 설치 이후에 굿 가디언스 에이전트라는 것이 다시 설치가 되는 건데요. 이 에이전트 기능은 굿 가디언스 내부 앱들의 이상 동작을 감지해서 복구를 하는 동작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앱도 일단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설치하겠습니다. 알림 허용합니다. 그 다음 권한 설정하라고 하죠. 자, 알림을 받으려면 설정에서 권한 허용을 해야 됩니다.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알림 허용 체크하시고요.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트래커, 배터리 가디언, app 부스터, 서멀 가디언, 메모리 가디언, 미디어 파일 가디언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원 UI 6.0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에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시 한번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굿 가디언스는 이런 여러 기능들을 설치하기 위한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굿 가디언을 실행한 다음 굿 가디언스에서 해당 기능들을 다시 한번 설치를 해줘야죠. 여기 있는 장바구니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합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전부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불편하시더라도 일일이 하나씩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되면 여기 있는 장바구니 모양이 없어지게 되죠. 자,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꼭 써보셔야 되는 기능이 배터리 가디언, app 부스터, 메모리 가디언, 미디어 파일 가디언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트래커의 경우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의 배터리 사용량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자, 어떤 앱이 주로 배터리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화면이 켜진 시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황을 추적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터리 트래커의 경우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가 돼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배터리 트래커에 오셔서 어떤 앱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자, 혹시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배터리 트래커에 오셔서 배터리를 빨리 소모시키는 앱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앱은
삭제를 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 가디언인데요.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가디언 들어갑니다. 배터리 가디언은 앱 절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이 있을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막는 거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절전 기능을 이용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네트워크 절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적을 때 5G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을 앱을 선택하라고 하죠. 와이파이가 아니고요. 데이터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모바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앱일 경우 5G 네트워크를 구태여 쓸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5G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면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만 일반적인 검색의 경우에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죠. 자, 그런 경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해당 브라우저 앱을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크롬을 이용할 때는 5G 네트워크 상에서도 5G를 이용하지 않고 4G를 이용하게 되겠죠.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터리 사용 시간 늘리기인데요.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설정을 한꺼번에 전부 모아놨죠. 여기를 보시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체크를 하셔서 배터리 사용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크 모드라든지 부드러운 모션, 화면 전환, 밝기,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모바일 핫스팟, 동영상 밝기, 편안하게 화면 보기, 와이파이 절전 모드, 삼성 키보드 소리 이런 기능들을 최적화시켜서 여러분의 배터리 사용량을 10에서 20%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굿가디언스가 아니면 설정에서 일일이 이 기능들을 전부 찾아서 설정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어서 설정하기에 훨씬 편리합니다. 그 다음은 갤럭시 APP 부스터인데요. 이 기능 하나만으로 굿가디언스를 쓸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갤럭시 APP 부스터를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최적화해서 성능을 최대 15%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형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구형 스마트폰에서 특히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화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약 15분 정도가 필요하죠.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20분 정도까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부스터를 적용을 해서 최적화를 시켜 놓으면 지금까지 쓰던 스마트폰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구형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메모리 가디언인데요. 이 메모리 가디언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리를 최적화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에는 총 12기가의 메모리가 있는데요. 6.75기가를 이용하고 있죠. 거의 반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정리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앱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용량을 좀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리에 적체가 되는 현상은 스마트폰을 장시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어느 정도 쓰시다가 속도가 좀 느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메모리 가디언에서 한 번씩 정리만 해주셔도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한 번씩 메모리 가디언을 실행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미디어 파일 가디언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파일 가디언 실행하기 전에 미디어 파일부터 스캔을 해줍니다. 파일 스캔합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 파일들을 스캔을 해주게 돼요. 유효하지 않은 미디어 파일 검사, 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파일 동기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미디어 파일을 제대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파일을 추가한 앱들이 나오게 되죠.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앱들이 미디어 관련 파일들을 추가를 할 경우 그 내용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관리자 앱들, 네이버, 삼성 편집기형 컨텐츠에서 추가한 파일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4개가 있다고 나오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편집기에서 뭔가 편집을 하거나 추가를 할 경우 이렇게 여기에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편집된 파일의 원본 파일을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은 날짜 정보가 없는 파일들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 파일 가디언에서 문제가 있는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파일 저장 시에 경로에서 에러가 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자, 가끔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파일들을 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여기 있는 미디어 파일 스캔을 통해서 깔끔하게 내 미디어 파일들을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굿 가디언스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내 스마트폰을 좀 더 깔끔하게 관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겠죠. 여러분 스마트폰도 굿 가디언스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시고요.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갤럭시 사용자라면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 깜짝 놀랄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 시간은 삼성 인터넷을 100% 활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네이버 앱이나 네이버 웨일 그리고 구글 크롬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삼성 인터넷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은 삼성에서 갤럭시 전용으로 만든 웹 브라우저죠.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으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빠른 실행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미리 지정해 놓은 사이트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빠른 실행 페이지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미리 여기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URL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이 빠른 실행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터치해서 들어갈 수 있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 표시하신 다음에 삭제해 주시면 빠른 실행 페이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페이지는 플러스를 누르시고 웹 주소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ib96.com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트 터치하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제일 불편한 부분이 앞으로 가기 버튼이죠. 뒤로 가기 버튼은 다 있지만 앞으로 가기는 따로 찾아 들어가야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크롬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른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뒤로 가기를 할 경우 하단에서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뒤로 가기가 되는데 앞으로 가기는 버튼이 나오지 않죠. 앞으로 가기를 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세 개 버튼 누르시고 또 앞으로 가기 버튼을 따로 누르셔야 되는데 삼성 인터넷의 경우는 하단에 뒤로 가기 버튼과 앞으로 가기 버튼이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앞으로 뒤로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터넷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죠. 이 삼성 인터넷이 이런 소소한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홈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북마크 버튼입니다. 북마크 버튼 누르면 미리 만들어 놓은 북마크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북마크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려있는 탭 버튼이 있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기존에 열려있던 탭들을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탭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그 탭을 지울 경우에는 X 버튼 누르면 해당 탭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열려있는 탭으로 오게 되면 비밀 모드 켜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비밀 모드는 내가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정보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게 되죠. 내가 인터넷에서 한 모든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스마트폰이 분실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해킹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고 무엇을 봤는지 비번을 어떤 것을 입력을 했는지 그런 정보들이 전혀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구글 크롬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탭이라고 부르죠. 삼성 인터넷에서는 비밀 모드 켜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 모드 켜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미리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 모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열려있는 탭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비밀 모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여기서 지정을 해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 비밀번호는 얼굴이나 지문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밀 모드란 들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기록들이 휴대전화에서 삭제가 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삼성 인터넷의 비밀 모드에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비밀 모드 내에서도 북마크를 저장할 수 있고요. 페이지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비밀 모드에서 접속했던 기록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 삼성 인터넷에서는 비밀 모드 안에서 이용했던 기록들은 자체적으로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사이트라든지 내가 접속한 기록들을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밀 모드로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지금 비밀번호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혹시나 잊어버렸거나 나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비밀 모드 초기화를 해주시게 되면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비밀 모드에서 이용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일단 저는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 모드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죠. 자, 비밀번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자를 1개 이상 포함한 비밀번호를 4글자 이상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한 번 더 입력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밀 모드가 활성화가 됐죠. 자, 이제 열려있는 탭 페이지에 들어와서 비밀 모드 켜기 들어갑니다. 자, 비밀번호 입력할게요. 자, 이제 비밀 모드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비밀 모드이기 때문에 캡처가 되지 않죠. 자, 이렇게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B96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줄세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자, 다운로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뭔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롬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삼성 내 파일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삼성 인터넷은 웹브라우저 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을 하다 보면 앞서 접속했던 사이트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방문 기록을 누르시고 내가 방문했던 사이트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근 1시간, 오늘, 어제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전체에서 내가 방문했던 전체 사이트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었는지 여기에 들어오시면 전부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방문 기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방문 기록을 전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방문 기록 모두 삭제하시면 방문했던 기록들을 삭제할 수 있고요. 원하는 기록만 삭제할 수도 있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나오게 되고요.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사이트만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저장한 페이지인데요.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봐야 할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나 페이지가 있을 경우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다시 봐야 할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여기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현재 페이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마크도 가능하죠. 저장한 페이지를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빠른 실행을 선택하면 앞서 봤던 처음 삼성 인터넷에 들어오면 보이는 빠른 실행 페이지에 이 사이트가 뜨게 되는 거죠. 편리한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한 페이지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페이지를 저장했다고 나오고요. 다시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저장한 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 방문했던 사이트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 삼성 인터넷이 아주 편리한 이유는 다른 브라우저들은 메뉴들이 여기저기 흩어 있거나 또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삼성 인터넷은 아주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해당 메뉴만 누르면 바로 그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광고 차단 기능이 있죠. 자, 이 광고 차단 기능은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다 보면 광고가 많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읽고자 하는 글을 읽을 때 광고 때문에 가려서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터치할 때 광고가 눌려서 광고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미리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추천 앱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전부 광고 차단 기능이 있는 앱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애드블럭 포 삼성 인터넷이나 애드가드 컨텐츠 블로커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여러 개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설치하시면 되는데 보통 추천 앱 설치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죠. 광고 차단 기능 이용하실 분들은 추천 앱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전부 설치되게 되면 체크 버튼이 나오죠. 자, 광고 차단 중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무 뉴스나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눌러서 들어갈게요. 보통 이렇게 뉴스 나오면 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광고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광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던 페이지들에 비해서는 광고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단이 되게 됩니다. 광고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광고 차단 기능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찾기죠. 보통 PC에서는 컨트롤 F를 눌러서 웹페이지에 있는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찾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은 그걸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 찾기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면 상단에 현재 페이지에서 찾기 입력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페이지에 있는 단어 중에 원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면 바로 해당 단어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공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공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찾아주죠? 인터넷 이용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문장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일일이 다 넘겨서 찾아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주소 앞쪽에 M이라고 붙게 되죠. 모바일용 페이지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끔은 데스크탑 페이지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데스크톱 사이트를 눌러주면 PC에서 이용할 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글자 크기나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를 좀 더 크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추가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플러그인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천 앱은 삼성 인터넷용 번역기, 삼성 인터넷용 자막 두 가지가 나오죠. 삼성 인터넷용 번역기는 터치해서 들어가 보시면 삼성 인터넷에서 웹페이지를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 준다고 하죠. 외국어로 된 사이트는 이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용 자막인데요. 이 인터넷용 자막은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비디오일 경우 영상에 나오는 언어를 자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도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도 자막을 만들어주죠. 이런 추가 기능들은 더 많은 추가 기능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무료와 유료도 있어요. 본인에게 필요한 유용한 기능이 있을 경우 한번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삼성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내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기능은 삼성 인터넷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트래커 21개를 773번 차단했다고 하죠. 트래커라는 것은 내가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추적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내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닐 경우 전부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비정상적인 추적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되죠. 지금 벌써 오늘만 773번이나 트래킹을 당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프 아래쪽에 스마트 트래킹 방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내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항상 차단한다고 하죠. 이것은 비밀 모드를 이용할 때만 차단을 할 수 있고요. 항상 차단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항상 들어가는 사이트가 들어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트래킹 방지가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꼭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가 인터넷에서 사이트들에 접근을 할 경우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과다하게 트래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pstatic.net이라는 곳에서 931번이나 저를 트래킹했네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구글 비디오, 구글, 내가 꼭 접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쳐간 사이트는 이렇게 저를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잘못 들어갈 수도 있죠. 자, 한 번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저를 트래킹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주 트래킹한 사이트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 자꾸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 팝업을 차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뒤로 가기를 하게 되면 엉뚱한 페이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은 일부러 설정을 그렇게 해놓는 거죠. 내가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잘못 들어가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링크가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리디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리디렉션 기능을 차단을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원치 않는 사이트로 나도 모르게 접속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악성 사이트 접속 시 알림이죠. 자, 이런 것도 꼭 켜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 다운로드 차단이죠. 일정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다운로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파일들이 생기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해킹 툴일 경우가 99%죠. 일반적인 사이트들은 다운로드를 할 경우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사이트들은 문제가 있는 사이트죠. 자, 그런 것도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기능들이 삼성 인터넷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부분이야말로 삼성 인터넷을 꼭 써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이죠. 자, 이 번역 기능을 눌러보시면 번역기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삼성 인터넷에서 번역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번역기를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언어팩이죠. 자, 기본적으로 영어, 한국어 언어팩인데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해주시게 되면 기본 언어팩을 다운로드 해주게 됩니다. 자, 해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존 사이트로 왔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번역을 해볼까요? 자, 우측 하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번역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번역기가 생기게 돼요. 자, 이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번역돼서 나오죠. 원래 영어로 나오던 텍스트들이 전부 한국어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원문 보기 누르시면 원문으로 보이게 되고요. 번역 누르면 번역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은 한국어와 영어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언어도 설치를 하실 경우 한국어 누르시고요. 여기서 언어 추가 누르신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번역 언어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어와 한국어만 다운로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사용 가능한 언어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여기서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번역 기능을 눌렀을 때 한국어의 여러 가지 언어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삼성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알려드렸는데요. 전체 삼성 인터넷 기능의 반도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편의 기능들과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가입한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와 비번을 전부 기억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적어놓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적어놓지 하고 미뤄두셨다가 막상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나 비번 찾기 위해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번 시간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삼성 패스의 지문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패스를 이용을 해서 지문으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패턴이나 핀으로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문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이나 핀 번호 그리고 지문 등록을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나오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생체 인식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지문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패턴 확인을 하라고 하죠. 자, 지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마트폰에 패턴이나 핀 번호로 잠금 방식을 설정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패턴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패턴 확인을 하는데요. 혹시 패턴이나 핀 번호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분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신 다음 잠금 화면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화면 잠금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면 잠금 설정합니다. 그러면 핀, 비밀번호,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우선 등록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 패턴으로 등록을 해놨죠. 자, 패턴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은 들어오시게 되면 새 패턴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누르신 다음 패턴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미 패턴이나 핀 번호가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생체 인식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얼굴 인식과 지문이 있는데요.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썼다던가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던가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던가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일 간편한 방법이 지문 인식 방법이죠. 저는 지문 인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등록했던 패턴을 풀으라고 하죠. 자, 패턴을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문 등록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속 누릅니다. 자, 이제 지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원 안쪽으로 누른 다음 원형 테두리가 완성되면 손가락을 떼라고 하죠. 자, 지문 인식을 할 때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원의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왼손으로 지문 등록을 할 경우 여기에 찍을 수도 있고 아래에 찍을 수도 있고 상황마다 찍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지문을 찍는 원 표시가 계속 바뀌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문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등록합니다. 자, 지금 원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저는 왼손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왼손 엄지를 원형에 맞춰서 대겠습니다. 자, 그러면 20% 등록됐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찍어줍니다. 자, 계속 찍어주세요. 자, 조금씩 원의 위치가 바뀌어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나중에 지문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전부 등록을 하게 되면 지문 등록 완료라고 나오고요. 100%라고 나오죠. 자, 스마트폰을 왼손으로 들 경우도 있고 오른손으로 들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 엄지 지문을 왼손, 오른손 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추가 등록을 이용을 하면 이번에는 오른손 엄지를 등록을 할 수 있죠. 자,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왼손만 등록을 해볼게요. 자,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이 한 개가 등록됐다고 나오죠. 또 추가하고 싶으시면 지문 추가 플러스 눌러서 지문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이 등록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잠금 화면으로 있을 때 언제든지 지문만 가져다 대면 바로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정말 편리하죠. 일일이 패턴 풀고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지문 등록을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이 되셔서 지문 등록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지문 등록하는 것은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어 있고 암호화로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 패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나 앱에 간단하게 지문으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찾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조음이라고 저는 나오죠. 자, 우측에 보시면 여기 있는 녹색 체크 표시가 다 보여야 되는데 혹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뭔가 그 계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 들어가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글 계정 보안에 노란색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누군가 제 구글 계정으로 자꾸 로그인을 시도한다든지 내가 인증하지 않은 기기로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노란색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전부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기타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패스라고 나오죠. 자, 이 삼성 패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나 앱에 지문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S24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24의 경우에는 화면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화면에 바로 댐으로써 지문을 인식시킬 수 있는데요. S23이나 S22 같은 경우도 전부 화면에 손을 대서 지문을 인식시키죠. 자, 하지만 우측에 있는 버튼에 손을 댐으로써 지문을 인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버튼에 손을 대면 지문이 인식이 되게 되죠. 기종마다 지문을 인식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맞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패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체 인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하라고 하죠. 자, 삼성 패스 업데이트 하라고 하죠. 업데이트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 패스로 오셔서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 계정 인증이 필요하죠. 삼성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삼성 계정은 있으실 텐데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설정에 들어오시면 제일 상단에 계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계정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요. 계정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합니다. 자, 삼성 패스 접근 권한이죠. 자, 계속합니다. 자, 본인 인증을 위해서 지문 스캔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문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문은 삼성 패스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클라우드 등 어떤 위치에도 백업되지 않는다고 하죠. 내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어요. 자, 일단 지문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데이터 등록이 되고요. 삼성 패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 패스로 들어왔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로그인 정보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앱과 웹사이트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 보시면 직접 추가라고 나오죠. 자, 직접 추가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미 네이버를 하나 등록을 해놨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로그인할 때 손가락만 가져다 대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네이버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로그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로그인이라고 나오죠? 자, 로그인 하세요 누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바로 삼성 패스라고 같이 뜨게 됩니다. 삼성 패스에 등록해 놓은 계정이 보이게 되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문 스캔하라고 하죠? 자, 지문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그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따로 비번, 아이디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삼성 패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일반적인 사이트도 가능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96.com에 지문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등록을 우선 해야 되겠죠? 자,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기타 보안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삼성 패스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문 스캔하라고 하죠? 지문 스캔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로그인 정보에 직접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직접 추가해서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위에 있는 로그인 위치 또는 앱의 지금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로그인 하고자 하는 앱이라든지 또는 사이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앱에 로그인 할 때는 앱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웹사이트를 등록을 할 때는 여기 웹 주소 부분에 터치하시고 웹 주소만 써주시면 되겠죠. ib96.com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와 비번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한 번만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지문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용자 아이디 입력하고 비번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죠. 이제 홈화면에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ib96.com에 로그인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마다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가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삼성 패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삼성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거의 문제없이 진행이 되지만 가끔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 안 될 경우는 삼성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삼성 인터넷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b96.com으로 왔는데요. 자, 여기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아이디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아이디와 사이트명 창이 뜨게 되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삼성 패스에서 지문으로 본인 인증하라고 하죠. 자, 지문 인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로그인이 되죠. 아주 간편하죠. 일일이 매번 아이디 입력하고 비번 입력하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지문 한 번으로 원하는 사이트 어디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앱에 로그인할 때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자주 들어가시는 사이트들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로그인 정보에 등록을 해두셨다가 접속할 때는 간단하게 지문 터치 한 번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복잡하게 적어놓거나 기억하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삼성 패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백업하거나 수정할 경우 간편하게 네이버 주소록에서 백업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연락처의 백업과 수정, 복원을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연락처의 기본적인 백업은 전화 앱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연락처를 내보내고 가져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내보내면 CSV 파일로 내보내지고 그 파일을 다시 또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백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보내게 되면 다른 곳에서 열어보려면 그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고 또 CSV 파일을 열 수 있는 곳에서 열어봐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제일 간편하게 연락처를 백업하는 방법은 네이버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앱은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이버 계정도 있으셔야 되겠죠. 자, 네이버 앱을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내 도구라고 있고요. 여기서 주소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현재 저는 백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록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자, 여기에 내가 직접 주소록을 입력할 수도 있죠. 자, 우측에 있는 사람 아이콘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직접 성과, 이름, 모바일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정보 입력 버튼을 누르고 회사 소속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네이버 주소록에서 만들어 놓은 주소는 스마트폰으로 동기화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스마트폰과 PC에서 네이버에만 접속하게 되면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죠. 간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네이버 주소록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주소록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폰 연락처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폰 연락처 업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연락처에서 저장하고 전송하고 할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연락처를 알아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폰 연락처 업로드하기 우측에 있는 리프레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 액세스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내 연락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지금 네이버로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연락처의 전화번호라든지 관련된 정보도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도 바로 통화나 문자를 할 수가 있죠. 자, 문자 버튼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 문자 앱이 실행되면서 바로 문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주소록에 있는 이 연락처들을 편집할 수 있죠. 자, 편집 체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연락처만 선택한 다음 그 연락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연락처는 네이버 주소록에서 간단하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연락처를 네이버 주소록으로 올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네이버 주소록에서 필요 없는 연락처를 삭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할 수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추가 버튼 누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과 전화번호, 메일 주소 또는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새 연락처에 이효리 010-9876-5432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체크 누릅니다. 그러면 이효리가 등록이 됐죠? 자, 이렇게 주소록에 추가가 돼 있죠. 자, 이제 이 전체 주소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소록 상태에서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폰 연락처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록이 스마트폰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폰 연락처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연락처가 V카드 형식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된다고 나오죠. V카드로 저장된 주소록 저장 표준 규격은 애플이라든지 구글, 스마트폰, PC 가리지 않고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폰 연락처 다운로드하기 옆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냐고 물어보죠. 네이버 언더바 컨택이라는 파일로 다운된다고 하죠. 이 제목을 기억해 놓으셔야 나중에 찾을 수가 있죠. 자,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시작한다고 하죠. 자, 전부 다운로드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파일을 찾아서 스마트폰 연락처에서 복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요. 지금 내려받은 파일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것은 삼성 넷파일 앱을 이용을 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넷파일 실행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 추가된 파일에 1분 전에 하나를 다운받았다고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연락처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연락처에서 복원하면 되겠죠. 전화기 앱 누르고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신 다음 연락처 관리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연락처 가져오기로 들어가서 지금 내려받은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연락처 가져오기 선택합니다. 어디서 가져올지 선택하라고 하죠.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선택하시고요. 연락처 파일 선택에서 내장 저장 공간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받은 네이버 컨택트 파일을 볼 수가 있죠. 해당 파일 선택한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from to라고 나오죠. 연락처 파일을 가져오는데 어디로 가져올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휴대폰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휴대폰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가져오기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로 해당 연락처들이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서 내려받은 연락처들이 스마트폰에 들어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제가 네이버에서 추가한 이효리라는 연락처도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PC 가리지 않고 네이버에만 접속할 수 있으면 연락처를 백업할 수 있고 다시 내려받아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을 이용을 해서 연락처를 올리고 내려받았는데요. 이것은 PC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 주소록에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하시고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신 다음 내 도구에서 주소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처들 전부 나오죠. 자, 여기서 수정하고자 하는 연락처를 터치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네이버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를 할 수 있죠. 자, 메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 추가 정보 입력 버튼 누르시고 네이버 아이디라든지 생일, 기념일, 회사, 소속, 부서, 직책, 주소,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그 다음 메모까지 전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은 스마트폰에 연락처를 내려받았을 때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전부 추가하셨으면 체크 누르시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PC에서 주소록을 확인하고 추가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에서 네이버 웨일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그인 합니다. 자, 이때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네이버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네이버 주소록은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PC에서 네이버 주소록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서비스 목록에 네이버 주소록이 나오지 않아요. 네이버 주소록을 PC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네이버 주소록이라고 검색창에
직접 입력을 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contact.naver.com이라는 네이버 주소록이 나오게 되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봤던 주소록 그대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대신 이 PC에서 네이버 주소록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주소록을 올려받는다든지 또는 내려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가 않죠. 그것은 해당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하게 되겠고요. PC에서는 주소록 추가나 수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 수정하는 방법은 해당 연락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이라고 있죠? 수정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소록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고요. 추가를 할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연락처 추가를 이용을 해서 연락처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에서는 수정과 추가만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을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해당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주소록을 관리하는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